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구디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에브라함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네 분의 대통령에 관한 그러한 혼돈 상황 가운데서의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총 46주, 오늘까지 46주로 이 책을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은 에이브람 링컨의 최후의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로 새로운 책, Becoming Leader, 리더가 되는 그런 길에 관한 새로운 책을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45년 4월 14일 성금요일에 에이브람 링컨은 커다란 환호에 일어나 화답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이브람 링컨이 1845년 4월 14일 성금요일 이때 이제 한참 남북 전쟁이 종결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의 마지막 날을 에이브람 링컨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전날 저녁에 워싱턴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밝혀졌고 마침내 고난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축제의 분위기에 쌓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의 창문마다 촛불이 반짝였고 벽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등불이 또한 흔들렸는데 모든 주택과 건물 지붕에 깃발이 펄럭였으며 길거리에는 환희에 젖은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걸으며 웃고 노래했으며 열흘 전에 남부연합의 수도 리치먼드는 완전히 비워졌고 다음 주에는 로버트 E. 리 장군이 애퍼매톡스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모든 병사를 넘겨주며 항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0일 전이니까 4월 4일 이제 리 장군이 자신의 병사를 그랜트 장군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항복하게 된 그런 날이 1845년 4월 4일이었고 링컨이 암살당한 날이 1845년 4월 14일이었다는 것이죠.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룻밤을 지날 때마다 축하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으며 예컨대 전쟁성이 징집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군수품 구입이 중단됐고 항구 무역이 시작했고 그랜트는 백악관으로 개선하는 그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링컨은 아내 메리와 장남 로버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당시 로버트는 육군 대위로서 그랜트 장군의 참모였고 전선에서 막 귀환한 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도 이게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기뻤겠죠. 하원 의장 스카일러 콜펙스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콜펙스는 캘리포니아까지 전국을 횡단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링컨에게 임시의회를 소집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콜펙스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원 의장님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부의 금광과 은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콜펙스가 대신 전해주기를 바라는 메시지의 계략적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제대로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십만 명의 군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병사들이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링컨의
그 다음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로키 산맥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드넓은 서부에서 개발되지 않은 광물 자원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저 광물 자원을 이용하면은 이 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활한 채굴 지역에는 제대 군인과 새로운 이민자까지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들의 번영이 국가의 번영이니 내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며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세계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광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전 11시 1945년 4월 11일 오전 11시에 링컨은 평소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지도와 전투계획, 지난 4년 동안의 국무회의를 특징 짓던 군사용품 등으로 채워진 전략회의실은 평소에는 으스스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밝은 분위기를 띄웠고 회의 주제도 화해와 재건을 위한 재건을 최종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죠. 링컨은 이것이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야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치유의 분위기를 조성해 수개월 동안 끌어가고 싶었는데 이미 많은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화해하고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3월 4일 즉 2기 취임식 날 의회가 휴회한 것을 좋은 징조로 보았으며 동기는 좋아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가 동조하고 함께할 수 없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항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링컨은 그런 사람들,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도 교수하거나 사용하는데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했는데 링컨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치유 과정을 방해할 것을 알고 그래서 문을 열고 장벽을 낮춘 후에 그들을 겁주어 이 나라를 떠나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방목장에서 양을 몰아내는 것처럼 손을 휘두르면서 그런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면 그들을 저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머문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랜트 장군은 애퍼메톡스에서 돌아오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리 장군의 항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링컨이 일반 병사에게는 어떤 석방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랜트에게 묻자 그랜트는 고향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 어떤 괴롭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장교들에게는 개인 말과 작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그랜트가 그들 개인 재산까지 압류하며 모욕하는 짓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랜트의 설명을 듣고 링컨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환하게 웃었다라는 것이죠. 3시간 이상 당뇨들은 패배한 남부 세력과의 관계를 봉합하고 통일된 국가의 시작을 재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너트와 볼트인 커뮤니케이션과 상업에 관련된 문제를 상의해서 결론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체국과 연방법원을 다시 개설하는 것과 상거래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연락망을 재구축하기로 결정하였고 링컨은 연방의 권력을 주에 단순히 부과하는 것으로만으로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듭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남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는 것이죠. 링컨은 모든 남부주에서 주정부 역할을 하는 게 연방정부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몇몇 주는 자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곳 주민들이 그것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재건 과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주변을 둘러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는데 무엇보다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국무회의가 끝날 때 전쟁성 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한 동료 장관에게 오늘 우리 대장이 정말 멋져 보였다. 오늘이 지금까지 내가 참석한 국무회의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링컨은 무척 즐거워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는데 한 국무위원은 전에는 그의 존재를 압축하는 특징으로 여겨졌던 형언할 수 없는 슬픈 분위기, 그러니까 링컨을 보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픈 분위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인데 원대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역시 형언할 수 없는 잔잔한 즐거움을 띤 표정으로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에 링컨과 메리는 마차를 타고 느긋하게 돌아다녔는데 이 메리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시경에, 오후 3시경에 메리와 함께 가면서 당신 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놀랄 정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링컨은 나도 놀랄 정도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대답했으며 그러고는 하기야 지금까지 살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마차는 해군 공장으로 향하였는데 해군 공창 네이비 야드로 향하였는데 링컨 부부는 대통령직을 끝마친 후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는데 링컨은 56세, 메리는 46세에 불과했고 그들은 아들들과 함께 여행하기를 바랬으며 유럽 전역을 관광하고 성지를 방문하고 로키 산맥을 넘어가 캘리포니아와 서부 해안 지역을 둘러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일리노이주로 귀향하기로 했는데 그들의 마차가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일리노이주 주지사 리처드 오글스비를 비롯해 옛 친구들이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고 링컨은 서둘러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들어가서 좀 더 있다 가라고. 링컨은 오랫동안 피곤한 시간을 보낸 탓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담하는 시간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이죠. 특히 재미있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고 오글스비는 친구들은 링컨을 저녁 식사에 자주 초대했다. 링컨은 참석하겠다고 매번 약속했는데 그런 책을 읽다가 친구들과 약속을 떠올리고는 약속 장소에 헐레벌떡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링컨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끝내고 그날 저녁 포드 극장에서 희극 우리 미국인 사촌을 관람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식사를 끝낸 뒤에 링컨은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하원 의원 조지 애슈먼을 비롯해 다른 친구들을 만났으며 8시가 됐을 때 링컨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더 있고 싶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이미 극장에 가겠다고 알렸으니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입 밖에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비평이 퇴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이브람 링컨이 전후 남부 군인들에 대해 관용으로 대한 리더십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리더십에서도 관용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부의 군인들도 결국은 같은 미국의 하나의 군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이 남부 지역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나 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결국 이 관용은 통합적인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고 사람들을 결국 하나로 뭉치고 모으게 하는 그것이 결국 리더십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의 정신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링컨이 이제 최후가
극장에서 어떻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암살범 존 윌키스 부스. 존 윌키스 부스. 이 사람이 링컨의 암살범이죠. 근데 배우입니다. 배우 존 윌키스 부스는 연극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원쯤에 대통령의 일정을 알게 되자 이 부스는 율리우스 카르사르보다 더 지독한 폭군이라고 생각했던 링컨을 살해하려면 그날 밤이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부스는 후손이 자신의 행위를 명예롭게 기억해 줄 것이므로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미국 대통령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일행이 편안한 특별석에 들어가 앉았을 때 부스는 이미 극장 안에 있었고, 10시 11분 부스는 배우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특별석 뒤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흔들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팔걸이에 기댄 채 오른손에 턱을 괴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는 링컨이 60cm 뒤까지 소리 없이 다가갔고, 부스는 대림저식 권총을 치켜들고 링컨이 왼쪽 귓등을 겨누었으며 하얀 연기에 쌓여 링컨은 앞쪽으로 푹 쓰러졌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특별석에서 무대로 뛰어내리려던 부스의 승마와 박차, 이게 말을 이제 박차를 가하려고 이 부스, 그러니까 신발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게 특별석을 장식하던 연대 깃발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어색하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것이죠. 그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통로로 도망치기 전에 단검을 높이 치켜들고는 폭군은 언제든 이렇게 될 것이다. 식 셈벌 티라니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는 야만적이면서도 섬뜩한 아이러니가 숨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래전 링컨이 무법적 행위, 예컨대 살인과 사형이 카이사르와 나폴레옹 같은 폭군을 낳는 비옥한 토행이 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폭군들은 더 높이기보다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써 영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죽어가던 대통령 링컨은 극단주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데 거의 평생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동료들에게 패배한 남부주들의 독선적인 힘을 행사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인종차별적 극단주의자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죠. 암살범은 그가 죽인 사람에게 범한 악행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링컨은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은 즉사했을 만한 부상을 당하고도 링컨은 무려 9시간 동안 분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7시 22분, 그러니까 4월 15일 7시 22분에 그 분투는 끝나고 말았고 링컨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스탠턴 장관은 이제 링컨은 역사의 일부가 됐다라고 말했고, 이 헌사는 링컨이 우리와 이후의 모든 세대 전에 준 살아있는 가치를 시적이면서도 정확히 묘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링컨이 유산으로 남긴 살아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가치를 후세에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거먼 카운티에서 23살에 처음 대중 앞에 선 때부터 링컨은 교육과 역사, 과거의 기억과 자유를 연결시켰으며, 링컨은 교육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교육을 받아야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읽고 우리 자유로운 제도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29세 때에는 독립혁명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독립혁명이 내세운 이상마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 건국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 생각들이 흐릿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링컨은 역사를 통해 성경이 읽히는 한 미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읽히고 언급되기를 바랐는데 링컨은 역사, 즉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며 링컨이 주된 이야기는 미국 민주주의의 탄생,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자유의 발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식은 간결해졌고 내용은 깊어졌는데 스티븐 더글라스와 대토론을 벌일 때 노예 해방의 문제를 두고 스티븐 더글라스와 이제 대토론을 벌인 적이 있죠. 링컨은 자유로운 나라에 존재하는 노예 제도의 딜레마를 이야기 형식으로 청중에게 이해시키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으며 또 게티스버그에서 많은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 짓자고 즉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자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전의식을 북돋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링컨은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취임사에서 미국 국민에게 국가의 상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업을 끝내자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였는데 이런 연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이 밝혔듯 에이브람 링컨은 인간의 마음이 향상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링컨의 연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링컨은 민주주의에서 리더의 강점은 국민과 하나가 되는 결속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링컨의 리더십을 요약하자면 국민과 하나가 되는 결속력을 이루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링컨 아침마다 집무실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보통 사람들의 탄원을 듣기 위해 서너 시간을 할애했고 그 시간을 여론의 공중 목욕탕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Public Opinion Best 여론의 공중 목욕탕이라는 것이죠. 친절과 감정이입, 유머와 겸손, 열정과 야망이 처음부터 링컨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링컨은 미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문제들에 몰입하는 리더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또한 미국을 끌어가려는 욕망과 미국에 봉사하려는 열망이 그의 내면에서 하나로 결합해 불굴의 힘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이후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는 도덕적 나침판이 되어준 것이죠. 링컨의 리더십은 혼란기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인간애와 목적의식과 지혜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리스 컨스쿠딕 교수님의 책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뱅 믹토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암살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리더십을 종합하고 있는데 위대한 리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특히나 이 정치적 리더십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 다 찢어지고 분열된 그러한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킨 하나로 결속시킨 그러한 리더십에는 그의 인간애와 또한 미국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 봉사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미국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리더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이 리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위대한 리더, 링컨과 같은 위대한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또한 그러한 리더를 또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자신은 어떠한 리더십으로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On Becoming a Leader, 워렌 베니스의 책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관한 그런 새로운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n Becoming in Leader, 워렌 베니스. 아주 유명한 리더십의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개정증보판 서문에서 리더십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리더십의 기본에 관한 서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처음 썼을 당시의 세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 1989년에 이 책의 초판 서문을 쓸 당시 세계는 이례적인 변화의 국면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뉴 리더의 조건이라는 워렌 베니스의 리더에 대한 그 증거판, 뉴 리더의 조건에 관한 증거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책이 2003년에 나온 것이죠. 2003년에 나온 책이니까 2002년 이후에 우리가 월드컵 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해에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대충 연도가 가늠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처음 뉴 리더의 조건이란 처음 책은 1989년도에 나왔으니까 처음 책이 나오고 이 개정 증거판이 나오기까지 한 3년,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세계는 이례적인 변화의 국면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1989년에 비록 그것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해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독일의 분단이 록 공연장이 무색할 정도로 환호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종식을 고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의 초판이 정식으로 출간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여전히 분단 국가이었고 소련은 굳건했으며 미국은 또 다른 조지 부시, 즉 아버지 조지 부시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멀지 않은 유고슬라비아는 뒤에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불리는 인종 분쟁을 겪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1989년에 이제 초판 서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전에 이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아프리카의 조지 워싱턴으로 추앙받게 되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혹독한 인종차별 속에서 여전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용자가 고작 40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도 몇몇 대학과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더구나 인터넷이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들의 무시무시한 테러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세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AI가 지금은 점령하고 있죠.
1989년의 미국인들은 일상에서 무선 전화기와 VCR을 사용했지만 핸드폰과 DVD는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시간을 앞으로 빠르게 돌려 2002년으로 가보면 2002년은 필자가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이 책의 개정판을 쓰고 있었을 때로 세계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들썩거리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북한을 방문해 북미 중재를 이끌어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핵전쟁의 공포가 다시 세계를 엄습한 것이 미소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나는, 이 필자는 소련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몸을 숨기고 대피해야 하는지를 숙지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필자가 이 책의 초판 서문을 쓰고 있었을 때 미국은 1987년 10월 주식시장 붕괴, 블랙 먼데이에 따른 여파에서 가까스로 헤어나오는 중이었으며 근 2년 가까이 지속된 이 여파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수렁에 몰아넣은 최악의 경제 불황이었고, 물론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이후 미국은 전례 없는 고도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989년 백악관 재입성을 간절히 열망하던 민주당원들은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칸소 주지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은 비록 재임 중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루인스키와 연루된 섹스 스캔들로 탄핵 직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조지 W.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백악관 입성은 또한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2000년에 있었던 일반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엘 고어에게 유효 투표수에서 뒤졌지만 미국 대법원까지 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초유의 접전을 벌인 끝에 선거인단 수에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미징 테크놀로지의 기하적 발전 덕분에 인간 게놈이 해독되었으며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우리 뇌의 비밀도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즈는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 책의 첫 장에서 필자는 독자들에게 상황을 이해하라고 촉구하며, 그런데 이것은 이 책의 초판에 나왔을 때보다 더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판의 상황과 또한 이 개정 진보판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모든 상황이 1989년과는 달라졌는데, 저널리스트로 퓰리처상 수상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1999년도의 책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세계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월드와이드 웹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를 제공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1989년에 인터넷 이용자는 400명에 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을지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인터넷 이용자가 4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굉장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개정판 서문을 쓰고 있는 현재 사용자는 세계적으로 5억 8천만 명을 넘어섰고 접속량은 100일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앞선 전자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분리되고孤立된 나라들의 벽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었는데, 1989년 이후 테크놀로지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고 유무선으로 연결된 세계 공동체를 창조하게 됐으며, 외부는 소수의 혁명가들이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몇 년 전 멕시코 치아파스의 반란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상황을 외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이 기술 발전이 도리어 테러리스트에게까지 이용될 정도로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아이디어의 전 지구적 교환을 용이하게 했고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필자가 마지막으로 심장 검진을 받았을 때 세계는 25곳에서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40개의 나라가 분쟁에 관여하는 곳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국가 간의 분쟁과의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인 인스턴트 커뮤니케이션은 세계적으로 종교 근본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종교 근본주의는 다른 종파를 이단시하고 무신론자들을 사악한 악의 무리로 치부했으며 첨단 테크놀로지를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듯이 마구잡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직도 여성이 간통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세계에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바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책이 2002년도인데 지금은 무려 이 책을 쓴 지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는 큰 경제적 변화를 겪었는데 중국이 자본주의적 기업 방식과 다른 여러 형태들을 수용했으며 그리고 한때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 EU가 출범한 것이죠. EU의 출범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프랑과 독일 마르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통화의 에스페란토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오랜 유럽연합이 꿈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가 일어날지는 몰랐던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신경제, 뉴 이카노미, 이 신경제가 한참 붐을 일으켜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즉 1990년대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비약적인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거의 12년 동안 이어진 미국 경제의 장기적 호황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침이 있었는데 1990년대의 신경제는 마치 모든 약삭 빠른 20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사업, 즉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상품 개발로 수익을 내기도 전에 주식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헛된 기대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죠. 거의 영끌로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신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기대 심리에 기초한 경제였기 때문에 닷컴의 몰락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나스닥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경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신경제는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지식자본, 인터렉추럴 캐피탈이 그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자본. intellectual capital. 생산 설비와 건물 공장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경제의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제의 교훈은 이제 권력은 아이디어를 따르지 지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과연 이러한 변화들이 이 리더를 이끄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비평이 토의된 내용입니다. 필자는 그의 책 뉴 리더의 조건에 대한 개정 중복판을 쓰면서 서문으로 그가 처음 책을 저술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리더십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당시 시대적 변화와 신경제의 부상에 대해 통찰적인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적 변화와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토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워렌 베니스 이 교수님은 굉장히
해박하다는 걸 서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 가운데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에 다양한 지식과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책 On Becoming a Leader, 리더가 되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과거에 우리가 4명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로 와서, 물론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로 와서 2000년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 가운데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시대 감각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현대에 맞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월 지금 많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